강미희의 운전기사가 준상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짐이 모두 실렸건만 준상은 자신이 쓰던 방에 혼자 앉아 잠시 망설였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당장 춘천을 떠나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강미희가 준상을 불렀다. 준상이 차에 올라탔다. 무거운 표정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는 좀처럼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연말이라 심한 체증을 보이고 있었다. 강미희는 비행기 시간을 걱정하며 기사에게 독촉을 했다.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차창 밖으로 연말의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고 아직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준상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김진우가 아니면 과연 누가 나의 아버지란 말인가. 상념에 사로잡혀 있던 준상이 문득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유진의 분홍색 벙어리 장갑이 들어있었다. 순간 준상의 눈빛이 흐려졌다. 교통체증이 풀리면서 자동차는 서서히 속력을 내기 시작했고 차창으로 스쳐가는 사인보드가 눈에 들어왔다. 안녕히 가십시오, 춘천. 준상은 자신도 모르게 유진의 장갑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잠깐 차 좀 세워주세요. 미희가 놀라서 준상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 잠깐만 어디 갔다 올게요. 얘가? 안 돼, 시간 없어. 강미희는 심각한 준상의 표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잘라 말했다. 약속이 있어요. 가서 한마디만 하고 오면 된다고요. 그런 건 공항에 가서 전화로 할 수 있잖아.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안 돼. 준상은 애원하다시피 부탁했지만 그의 어머니 강미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순간 준상이 도어락을 풀고 움직이는 자동차의 문을 열어버렸다. 놀란 운전기사가 급정거를 했다. 준상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자동차에서 뛰쳐나와 거리를 달렸다. 누군가 유진의 어깨를 두들겼다. 유진은 준상이 온 줄 알고 반갑게 뒤를 돌아보았다. 준상이 아니었다. 불의이후 성금을 모금하는 사람이었다. 실망을 한 기색을 감추고 성금을 내고 난 유진은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미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다. 그때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유진의 마음이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근처 빌딩의 5개 전광판과 상점의 멀티비전에서 아듀 1992라는 글씨를 띄우고 있었다. 유진은 몰려든 인파로 인해 준상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유진의 걱정과 불안은 커져만 갔다. 택시를 잡아탄 준상이 시내로 들어섰다. 시내에 들어선 차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준상이 택시에서 내려 차들 사이를 피해 이리저리 길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인도로 접어든 준상은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TV에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0, 9, 8. 준상은 달려오는 자동차 사이를 숨가쁘게 비켜가며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거슬러 달렸다. 너무도 위험한 모습이었다. 늘어선 차들이 준상을 향해 클렉션을 눌러댔다. 준상은 급기야 자동차 보닛을 짚어가며 달렸다.
5, 4, 3. 빨간불이 전멸할 듯 깜빡거리는 횡단보도. 준상이 멈춰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었다. 12월 31일이 다 가기 전에 유진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때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던 트럭이 준상의 눈앞에서 급정거했다.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1992년을 영원히 보내는 폭죽 소리에 묻혀 사라져갔다. 터진 폭죽이 하얀 섬광이 되어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다. 멈춰선 트럭 뒤로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연쇄 충돌을 일으켰다. 주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공중에 붕 떴던 준상의 몸이 채 녹지 않은 하얀 눈 위로 떨어지면서 주위를 붉게 물들였다. 유진아. 순간 사고가 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유진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터지는 폭죽 소리에 잦아들어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터지는 형형색색의 폭죽들을 바라보는 유진의 눈에서 고여있던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다. 앰뷸런스 한 대가 요란하게 유진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대에게 가는 길. 민영이 체린의 부티크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돌아간 것에 대해 진숙에게 화풀이를 하던 체린이 민영이 준상에 대해 알고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체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체린이 민영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불통이었다. 체린은 민영이 서울까지 왔다가 자신도 보지 않고 돌아갈 정도로 무슨 급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몹시 불안했다. 체린은 무엇이 어찌 되었든 한가하게 의상실에 앉아서 일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짐을 챙긴 체린이 스키장을 향해 거칠게 차를 몰기 시작했다. 지금 자신이 왜 스키장으로 가는지, 꼭 가야만 하는 상황인지는 체린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가야만 할 것 같았다. 민영을 만나야만 했다. 스키장에 내려온 체린이 먼저 찾은 곳은 유진의 숙소였다. 그곳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던 상혁을 만나 유진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체린의 마음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한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버린 민영이 유진과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진이 병원에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적어도 당분간은 어디론가 도망가진 못할 테니까. 병원으로 달려온 체린을 대하는 민영의 냉랭함은 가슴이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였다. 하지만 체린은 참아내야만 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민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체린은 언제 터질지 모를 화라산을 끌어안고 있는 심정으로 민영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던 민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올 것이 오고 말았다고 느낀 체리는 마음을 다지기라도 하듯 두 주먹을 꼭 쥐고 민영을 바라보았다. 싸늘한 민영의 눈빛이 체린의 얼굴에서 멈춰 움직이지 않자 체리는 독을 품고 민영에게 달려들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진이 자신을 질투해서 준상을 좋아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좋아한 척 했기 때문이라고. 체리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체린의 울음 섞인 변명과는 상관없이 민영은 체린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듯
허공으로 시선을 던졌다. 유진의 행동은 체린의 말대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몸짓이 아니었다. 유진은 처음 민영을 봤을 때 눈물부터 흘렸었다. 그리고 민영을 피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도 멍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제는 민영 대신 다치기도 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게 민영의 생각이었다. 체리는 민영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준상이 자신에게도 첫사랑이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민영을 좋아하는 이유가 죽은 준상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두려웠다는 것이 체린의 또 다른 변명이었다. 민영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친구를 그런 식으로 모함할 수가 있는지 민영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민영은 지금까지 체린이 하는 말들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주었었다. 불안했어. 민영 씨, 유진이한테 뺏길까봐. 민영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뺏기기 싫어서. 체린은 민영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영이 아무리 유진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해도 체린은 눈물로라도 민영을 찾고 싶었다. 소용없는 일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두려웠다. 잘못했다고 매달려도 이미 민영의 눈빛은 체린을 밀어내고 있었다.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민영의 싸늘한 표정에 체린은 놀랐다. 민영이 자신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체린은 그의 눈빛에서 그가 다시는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체린의 이기적인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가방을 챙겨 서울로 올라가는 체린에게 민영은 끝까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혼자 있게 해달라는 말을 어두운 밤하늘에 씁쓸하게 던졌을 뿐이다. 사무실로 들어선 민영은 어지러운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찾았다. 민영이 담배를 찾다 주머니에서 꺼내든 것은 정아가 말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였다. 운명의 상대가 다가오고 있다. 민영은 몇 번씩 되풀이해서 정아의 말을 되새겨보았다. 퇴원 축하해요. 민영의 목소리였다. 유진이 퇴원하기 위해 짐을 챙겨 병실문을 나서려는 순간 꽃을 든 민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꽃 들고 서서 누구 기다린 거 처음이에요. 꽃을 들고 민영의 자동차 앞자리에 앉아있는 유진을 보며 말했다. 유진은 민영을 말없이 잠시 바라보다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앞으로 돌렸다. 민영은 산책로에 차를 세우며 할 말이 있다는 듯 유진을 바라보았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눈 덮인 언덕길을 걷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잠시 머뭇거리던 민영이 입을 열었다. 그동안 무례하게 굴었던 것 미안하다고. 알 수 없다는 듯 걸음을 멈춘 유진이 민영을 바라보았다. 변명 같지만 내가 유진 씨를 많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유진 씨, 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민영이 미안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런 민영을 유진은 잠시 바라보았다. 오해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민영은 유진이 어떤 오해를 했느냐고 물어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유진은 묻지 않았다. 정유진이라는 사람, 처음 민영이 느낀 그대로가 지금의 모습이었다. 민영은 못나게도 채린의 말을 믿고 자신이 겪어서 알고 있는 유진을 믿지 않았었다. 민영은 그동안 유진을 의심하면서 괴로워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허탈하게 웃었다. 정말로 나랑 닮은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민영은 유진이 자신과 만난 이후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것과 대신 다친 것, 그리고 괴로워했던 모든 일이 자신과 닮은 사람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용서를 받아야 했다.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던 유진을 오해했음을. 미안한 마음으로 유진을 바라보는 민영에게 유진은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민영은 자신과 닮은 유진의 첫사랑이 궁금해졌다. 물론 겉모습 말고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진을 통해 그 사람을 확인하고 싶었다. 민영은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다만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만 같았다. 일이든 사랑이든. 산 정상에서 곤돌라가 멈춰섰다. 먼저 내린 민영이 김 차장과 정아가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유진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모습을 본 김 차장과 정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묘한 웃음을 흘렸다. 집기들이 대충 쌓여있는 레스토랑 앞에 선 민영과 김 차장은 영업을 하지 않는 레스토랑을 둘러보고 있었다. 장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김 차장의 말을 들은 민영은 산장으로 꾸밀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폴라리스에 그 일을 맡겨야겠다며 김 차장을 돌아보았다. 김 차장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민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를 확인한 민영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유진이 사고를 당한 이후 민영과 채린이 삐거덕거리는 것을 느낀 김 차장이 걱정스레 민영을 바라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김 차장은 대답 대신 유진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그러고는 자리를 옮기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민영을 돌아보았다. 너 정유진 씨 약혼한 건 알고 있지? 민영은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김 차장을 보며 피식 웃어버렸다. 민영과 김 차장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먼지가 쌓여있는 피아노 앞에서 유진이 처음에 멜로디를 치고 있었다. 다가선 민영이 유진이 치고 있는 곡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말을 했다. 혹시 이 곡 칠 줄 아세요? 민영은 전혀 피아노를 칠 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역시 준상이 아니었다. 준상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피아노를 잘 쳐야 했다. 상혁 씨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민영이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이번에 상혁을 사랑하는지 물었다. 그런 질문이 어디 있냐는 듯 잠시 머뭇거리던 유진이 일일이 상혁을 좋아하는 이유를 열거를 하기 시작했다. 상혁인 누구보다도 유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거기다가 천성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이해심도 많고 책임감도 강하고 생각해보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유진의 열거가 끝나자 민영이 소리 없이 웃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내가 좋은 이유 대봐요. 느닷없는 민영의 질문에 유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민영은 이유를 댈 수 없는 거야말로 정말 좋아하는 거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말해놓고도 어색했는지 민영은 강준상이 좋은 이유를 물었다. 순간 유진의 표정이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정말 좋아한다면 이유를 댈 수 없다는 민영의 말을 듣는 순간 준상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미안해진 민영이 사과를 하자 유진은 나지막히 웃었다. 민영은 유진이 자신을 편하게 대해주길 바랬다. 강준상이 생각날 땐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싶을 땐 되새김질하고. 유진은 조금 앞서 걷고 있던 민영의 뒷모습을 잠시 보다가 꽃담길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갔다. 위태롭게 흔들거렸지만 유진은 용하게도 중심을 잘 잡고 있었다. 준상이와는 같이 한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특별히 되새김질할 것 또한 없었다. 춘천집 근처에 있는 호숫가에서 땡땡이 치며 데이트 한번 했었고 첫눈 오는 날 눈사람 만들고 정말 한 게 별로 없었다. 어느덧 유진의 눈가가 반짝이기 시작했다. 앞이 흐려져서 그런지 유진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반사적으로 손을 내민 민영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놀란 유진이 손을 피하려다 그만 중심을 잃고 민영의 가슴에 안겼다. 그 옛날 학교 담장을 넘으며 준상에게 안겼던 것처럼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며 유진의 마음은 민영에게 성큼 다가가고 있었다. 감정을 추스리고 민영을 바라보자 그의 얼굴에서도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적어도 유진의 그것보다는 더 큰 떨림이었다. 마지막 곡으로 요즘 저희 프로에서 자주 트는 처음 들려드립니다. 날씨가 우울합니다. 마음까지 우울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방학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마친 상혁이 유선배와 녹음실을 걸어 나왔다. 스튜디오 앞에는 채린이 서 있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온 상혁이 채린에게 커피를 건넸다.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채린이 흥분을 하며 먼저 말문을 열었다. 넌 대체 뭐하는 애니? 채린이 다짜고짜 내지른 소리에 상혁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채린은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대고 있었다. 유진과 빨리 결혼하라기도 하고 울먹이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채린이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상혁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채린은 유진이 때문에 민영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고 상혁에게 말하면서 스스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채린을 겨우 달래서 돌려보낸 상혁에게 고통스런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채린의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이 상혁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한동안 말없이 고민하던 상혁이 뭔가 결심이 선 듯 조용히 유선배를 불러냈다. 간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짐을 받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키장? 갑자기 웬 스키장? 서류를 보던 방송국 간부가 의아해하며 상혁을 보았다.
긴장하고 있는 상혁을 본 유선배가 거들고 나섰다. 소극장이나 공개홀에서 공개 방송한 것에 비하면 스케일이 크긴 하지만 일단 답답함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니 괜찮지 않냐고. 간부는 상혁을 향해 누구 아이디어인지 물었다. 상혁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섭외의 어려움을 대며 하필 스키장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물어왔다. 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합니다. 상혁은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상혁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던 유선배가 회의실을 나오며 한마디를 던졌다. 김 PD는 귀여운 데가 있어. 설마 애인 때문에 간다고 대답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공연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었다. 가수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가 문제였다. 걱정하는 유선배의 말에 상혁은 한술 더 떴다. 노래가 안 되면 왈츠를 틀어서 춤이라도 추게 하겠다고. 웃으며 대꾸하는 상혁의 얼굴에 웃음이 거치면서 알 수 없는 어둠이 밀려들었다.